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오늘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생태계 구성 요소. 일단 개체부터 시작을 해요. 그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 군집이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태계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 한 마리, 멍멍이, 바둑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 여기서부터 이제 일정 지역이라는 어떤 단서가 좀 붙습니다. 일정 지역, 같은 종, 즉 뭐 개, 풀, 해바라기 이런 것들 같은 종끼리 모여 있는 게 개체군입니다. 자, 군집은 일정 지역에서 여러 종이 모이면 그게 군집입니다. 그래서 개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면 군집. 이건 이제 개체군 같은 경우는 개 또는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태계라는 거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군집이 모인 것 같은데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생물 및 환경 얘네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체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자체를 생태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알아볼 건데요. 이거 지난주에 한번 했었어요. 생태계의 종류, 열대우림, 사막, 밀림, 초원, 거기에다가 또 어항, 굉장히 작은 곳, 그리고 인공적인 곳, 공원, 인공, 이런 것들 전부 다 생태계로서 얘기할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의 이제 구성 요소를 좀 알아볼게요. 3번과 4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3번, 먼저 간단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좀 자세한 것. 첫 번째는 비생물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비생물적 요인, 환경적 요소, 생물적 요소, 비생물 요소, 환경적 요인, 자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기 환경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 들으면 바로 알 겁니다. 5가지인데요. 빛, 공기, 토양, 수분, 온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총 5가지 이거를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종류가 다양한 게 비생물 했으니까 생물적 요인입니다. 생물 요소.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적 요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자, 두 번째는 소비자, 세 번째는 분해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것인지는 감은 올 거예요. 일단 생산자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 이용, 무기물에서 유기물 합성하는 겁니다. 주로 광합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빛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스스로 만드는 거라서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녹색 식물들 있죠. 광합성 하는 애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물 플랑크톤. 얘네들은 둘 다 광합성 하는 애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화학합성 생물, 주로 어디 사는 애들 얘기하는 거냐면 심해나 동굴에 사는 애들은 빛이 없죠. 빛이 없어서 따라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스로 합성을 해내서 독립영양생물이다. 이게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말 의미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다시 쓸게요. 유기물, 양분입니다. 얻는 생물이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른 동물들과 생물들과 영향을 받는다.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다른 생물 없으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동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초식, 육식 동물. 초식 동물은 생산자를 먹고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들을 다른 소비자를 먹죠.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합니다. 그럼 영양소는 어디서 얻냐? 그 유기물, 무기물로 분해할 때 열에너지 같은 걸 얻는데요. 그때 영양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거나 다른 생물이 필요하니까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거 좀 위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은 생산자 아니에요.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생태계라는 큰 범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생물, 즉 환경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생물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뭐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겁니다.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1번,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2번,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 상황은 뭐냐? 이거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 검은색으로 다시 할게요. 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 대표적인 거는 더우니까 기온이 높아서 땀이 난다. 털이 두껍다. 개체의 크기가 크다. 작다. 등등등.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어때요?
비생물적 요인 때문에 생물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게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작용입니다. 이거는 반대죠. 생물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 이거는 지렁이, 두더지 이 정도 예시가 대표적이에요. 지렁이가 땅의 통기성을 높임. 지렁이가 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땅에 바람이 통하게 한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물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하죠. 먹이사슬. 서로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그리고 짝짓기. 누구랑 누구랑 결혼을 하고, 이런 거 생식하고 번식하고,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심화 파트 하나만 보도록 하죠. 심화 그림. 사실은 심화는 아니고요. 그냥 주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집이 이렇게 있는데 개체군 A가 있고 개체군 B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A1, A2가 있고 B1, B2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영향 주고받고 얘네들이 영향 주고받고 서로 영향도 이렇게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다 뭐냐면 전부 상호작용이죠. 개체군은 뭐였냐면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A끼리 같은 종이고 B끼리 같은 종이니까 얘네 둘이 뭐 A가 B를 잡아먹는다. B가 A로부터 도망친다. 이런 게 되겠고 A1, A2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종인끼리 짝짓기 한다. 경쟁한다. 자연 선택한다. 이런 예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뭐예요? A1, A2, B1, B2 얘네 둘끼리 상호작용하는 건 같은 종 상호작용 인 것뿐이고요. 두 번째, A랑 B랑 서로 주고받는 건 다른 종 상호작용입니다. 어쨌거나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생물.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배운 환경적 요인, 어떤 것들, 빛, 온도, 공기, 수분, 물이죠. 토양.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빛에서 4가지, 나머지 1가지씩 해가지고 총 8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물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 하나씩 살펴보고 매칭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물이 어떤 것에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이때 특이한 점은 주의할 점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분류를 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분류를 해놨는데 조금씩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약간은 다른 분류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업 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빛의 색입니다. 자, 빛이 4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빛의 색이에요. 자, 이거는 대체로 생물 형태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강한 빛일 때가 있고요. 약한 빛일 때가 있죠. 빛의 색이니까. 강한 빛을 받는 거는 주로 양지식물이라고 불립니다. 위치상 위쪽에 있어요. 키가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빛 받는 애들은 음지식물입니다. 아래쪽에 주로 위치를 할 겁니다. 주로라고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빛을 어쨌든 많이 받는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잎이 두껍고 좁습니다. 이 빛을 이런 이파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양엽이라고 해요. 양지, 빛을 많이 받는 이파리다 라는 뜻입니다. 음지식물은 잎이 얇아요. 빛이 적기 때문에.
대신에 넓습니다. 넓게 어떻게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넓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음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광합성을 관장하는 광합성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두껍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엽과 음엽으로 나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도 하나 정도는 있어요. 뭐냐면은 한 식물에 양엽, 음엽이 모두 존재 가능합니다. 키가 큰 식물 같은 경우 위쪽에선 양엽이 자라고 아래쪽에선 음엽이 자라겠죠. 그렇다면 그 식물은 어쨌거나 양지식물일 수도 있고 음지식물일 수도 있어.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양지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소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지식물의 대표적인 예시, 지금 여기다가 아래쪽에다 쓸게요. 음지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산세베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한 가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 및 심화 파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식물의 조직계. 우리 식물 구성 요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계가 없고 바로 개체로 넘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세포 알겠고 기관은 잎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구성하는 이 조직계가 잎 직전 단계라는 거고 조직은 뭐 그거 세포가 모인 건데 이 조직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조직계는 세 가지, 식물의 같은 경우 세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분류법에 따르면 표피 조직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따발 조직계. 각각 역할을 좀 알아봅시다. 표피 조직계의 역할, 식물 보호하는 거예요. 위치상 어디? 식물 표피에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표피나 공변세포. 그러니까 증산작용할 때 우리 숨 쉬는 애들 그거 식물 숨 쉴 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구멍이죠. 그거가 이제 표피 조직계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볼 게 기본 조직계예요. 기본 조직계는 양분 합성, 광합성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 양분 합성하는 게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게 해면 조직.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기본 조직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따발 조직계, 양분 저장 통로, 양분 이동 통로, 통로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물관부, 체관부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양분 이동하는데 물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 분열 조직, 분열 조직도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조직할 때. 이런 것들이 식물의 조직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면은 광합성을 많이 할 테니까 잎이 굉장히 두꺼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 분포입니다. 이거는 해조류 얘기하는 거예요. 해조류. 자, 일단 참고사항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빛의 파장. 뭐 파장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빛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리 자체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로 따지면 1, 몇 미터냐? 1회당 몇 미터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요. 빛의 종류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시광선이 중요하고 적외선, 그 다음에 더 길면 전파.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여기는 파장 길어요. 그리고 적외선, 빨간색 외쪽이라는 뜻이라서 여기서 붉은색이 이쪽 계열이고,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건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가 가시광선이다, 눈에 보이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특징, 파장이 짧으면 투과성이 높습니다. 파장이 길면 투과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라색하고 빨간색 중에서 보라색이 투과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참고사항은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3가지인데요. 0에서 20m, 20에서 40m, 40m보다 더 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깊이입니다. 물 깊이예요. 자, 그래서 주로 투과되는 빛, 투과빛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얕은 거, 적색광이 되겠고, 중간에는 황색광입니다. 황색광. 자, 그 다음에 40m보다는 40m 부근부터는 청색광.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해조류, 반대 색깔, 보색을 반사하니까 여기선 녹조류, 녹색 식물이 나옵니다. 주로 엽록 소를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조류, 이건 뭘 가지고 있냐? 어쨌든 빛을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엽록소, 그 다음에 갈조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홍조류, 제일 깊은 곳에는 빨간색 해조류가 있습니다. 엽록소랑 홍조소. 그래서 대표 예시가 중요하다 했죠? 대표 예시 각각 살펴봅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삭바삭한 해조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팔에는 물컹물컹한 거가 또 있고 바삭바삭한 것도 있긴 한데 억지로 그냥 외우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래랑 핵함, 제일 얕은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역하고 다시마, 좀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제일 바삭바삭한 거 김하고 우뭇가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빛의 파장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엔 빛의 방향에 따른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굴광성이라는 표현만 알면 끝입니다. 굴광성. 식물은 비치는 반대편에 식물 생장 호르몬인 옥신 작용하여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굽어 자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있는데 해바라기가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옥신이 여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키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쪽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빛 쪽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이 길어졌으니까.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하겠다. 빛의 방향은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굴광성이라는 표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조 시간입니다. 이때 특징은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따라 뭐가 바뀐다라는 건데, 밤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 태양이 빛이 많다. 단어가 빛이 많다, 빛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밤이 길다, 밤이 짧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개념이다, 정확한 정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뭘 영향을 주냐? 개화, 생식, 생식은 번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짝짓기, 자식 낳기, 자손 낳기 영향을 줍니다. 언제 결혼할지, 언제 꽃 필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계열부터 보도록 합시다. 식물.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있는데요. 해가 길다, 해가 짧다의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해가 길다, 밤이 어떻다, 짧다. 해가 짧다, 밤이 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까만 거를 밤이라고 하고 하얀 거를 낮이라고 할게요. 이때는 꽃이 개화가 안 됐고, 이때는 개화를 했어요. 그러면 뭐야? 밤이 짧을 때 되니까 장일식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낮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있었다가. 자, 이러면 어쩔 것이냐? 대체로 개화가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밤이 길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되기 때문에 얘는 뭐냐? 장일식물이에요. 밤이 짧아야 좋은 건데 밤이 합치니까 어때요? 좀 길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꽃이 안 피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조 시간 파트는 이래요. 자, 여기선 그래서 예시만 외우면 되는데요. 시보상붓, 코도국나 8개 외우면 되겠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시보상붓, 코도국나, 시금치, 먹을 것들 많습니다. 보리, 상추, 붓꽃. 이건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예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겹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외우는 거고 안 겹친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선순위에선 좀 밀리고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마지막에 막판에 불안하면 좀 더 외우는 거죠. 코스모스, 독고마리, 국화, 나팔꽃. 식물 계열은 이렇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쪽 봅시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해가 긴 거는 봄이고요. 해가 짧은 거는 가을이 될 겁니다.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볼게요. 장일이라고 하고요. 이걸 단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용어는 따로 없어요. 자, 이거는 봄엔 주로 세 종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꾀꼬리, 종달새, 알 낳는데 산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지역 곤충, 번식, 그리고 겨울잠도 잔대. 겨울의 겨울잠. 자, 겨울잠 자는 거 나중에 나올 텐데요. 온도 때문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길이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류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송어랑 노루가 있습니다. 루돌프는 노루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 어쨌든 번식하는 거 가을에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호르몬 분비 영향 때문이다. 가을에 좀 더 성호르몬이 제해서 발전기가 좀 더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송어랑 숭어랑 자주 헷갈리는데 우리가 뭐 음악 시간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송어도 있고 숭어도 있는데요. 송어밖에 없어요. 숭어라는 거는 안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송어입니다. 항상 나오는 건 송어, 송어, 송어. 빛은 끝났습니다. 5번째부터는 공기. 한 개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예시들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도 한 번씩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물이 CO2 흡수 광합성. 이용하는 거죠. 식물이 이용하는 거. 그래서 식물 때문에 산소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반작용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다음에 대부분 생물이 O2 호흡, 산소 호흡을 한다. 이것도 대부분 생물이 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줄어든다. 반작용이죠. 생물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고산지대 사람은
적혈구수가 많아서 산소 운반을 잘합니다. 빈혈이 없어요. 이것도 어때요? 공기가 적으니까, 공기가 적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좀 많게 태어난 사람들 위주로 살아남은 거죠. 나머진 다 빈혈 걸려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기가 적으니까 적혈구수 많은 사람들 위주로 자연 선택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 피톤치드라는 살균 물질이 나와서 주변 공기 성분 정화. 이거는 뭐예요? 살균 물질 때문에 정화되었다. 반작용이죠.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파트는 다소 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줘요. 물질 대사 뭐였냐면 온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었어요. 이 물질 대사 할 때 생체 촉매인 효소를 이용하는데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온도 영향을 받죠. 어떻게? 온도가 저온이면은 효과가 적어요. 고온이면 어떻게 돼요? 변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게 생체 촉매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있는데 의미 자체가 변한다, 온도가 동물이고요. 정온동물, 정해져 있다, 온도가 동물 이런 뜻입니다. 체온 변화가 있다 없다, 변온동물, 체온 변화한다. 정온동물은 체온 변화 없다.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 파충류가 변온동물이죠. 대표적인 것도 하나씩 봅시다. 뱀, 양서류, 우리 아는 거 하나밖에 없죠. 개구리. 얘네들은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질 대사도 떨어져요. 능력이. 그러니까 뭘 하겠다?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여기다가 화살표를 썼어. 이유는 정온동물도 어쨌거나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잡니다. 자, 어떻게 자는지 볼게요. 정온동물. 포유류. 곰입니다. 얘네들은 먹이가 부족해요. 따라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잡니다. 겨울잠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온도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그림을 바로 그려볼게요. 북극여우 어떻게 생겼냐면 커다래요. 그리고 귀는 조그맣게. 자, 사막여우 조그맣게. 대신에 귀는 좀 크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동그라미 3개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거나 귀를 크게 했다라는 느낌을 주면 되겠고요. 자, 특징. 북극여우 몸집이 큽니다. 그런데 말단부라고 하면은 귀, 그 다음에 꼬리 등등 크기는 얘네는 작아요. 그래서 열 손실이 어떻다? 적다. 따뜻하게 유지한다. 사막여우는 몸집은 작습니다. 대신에 말단부는 크기가 커야 됩니다. 열 손실을 일부러 많이 내게 하는 겁니다. 시원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베르그만의 법칙이에요. 일단 뭔 내용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추운 지방일수록 정온동물 있잖아요. 정온동물이에요. 몸집이 큽니다. 이게 특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 했죠? 이제 식물 보도록 할게요. 털송이풀. 자, 툰드라 지역. 이렇게 합시다. 지역을 먼저 쓸게요. 툰드라에 털송이풀이 있습니다. 털이 난 풀이에요. 따뜻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엽수. 단풍나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단풍나무의 특징, 단풍도 있을 거고 낙엽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상록수. 상록수는 큐티클층, 세포 어는 것 방지합니다. 이 특징이 그리고 단단하고 반짝거려요. 어쨌거나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시는 이제 동백나무, 사철나무, 고무나무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것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 이것저것 애들, 기러기, 철새들, 서식지 이동하는 거. 이것도 온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작용이죠? 추워지니까 철새가 이동한다. 두 번째, 나마쿠아, 카멜레온. 자, 색깔을 막 바꿔야 해. 기온이 떨어져요. 그럼 추워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두운 색입니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열 흡수하려고 어떻게든 빛 흡수하려고. 자, 더워졌어. 그러면 밝은 색 반사하려고. 카멜레온이니까 색깔 막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있는 거냐? 깃털도 있고 털도 있고 피하지방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따뜻하게 어떻게든 지내겠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온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때요? 좀 따뜻하게 내 몸을 지키겠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온도 관련 내용입니다. 7번은 수분이에요. 물입니다. 물. 수분. 얘네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제일 많아요. 생명체 구성 성분 중 70%. 가장 많음.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수분 손실 방지 방법. 발달. 이렇게 좀 생각해 놓고 하면은 편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명체들 수분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자, 동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작용이에요. 물 때문에 생물이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막 파충류. 뭐가 있냐? 비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나 일반적인 파충류. 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키틴질 큐티클층. 위에서 배웠죠? 반짝거리고 단단하고 뭔가 개미, 뭔가 보석색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키틴질 큐티클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막 낙타. 얘네는 땀을 안 흘려요. 수분 손실을 방지하려고. 그리고 낙타랑 캥거루쥐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 사막 애들이죠? 얘네들은 고농도의 오줌을 배출합니다. 이유는 수분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폐물만 어떻게든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들은 다 작용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반작용 예시가 하나 있는데, 반작용 예시라 하면은 생물이 자연한테 영향 주는 거 이거예요. 비버가 물기를 막아요. 그러면은 늪지대가 나오거든요. 물이 고여버렸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늪지대 형성.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변 습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상관이지? 물 수분 손실 방지하려고 때문이 아닌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수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작용만 얘기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동물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물 관련인데요. 식물은 네 가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건생, 사막에 있는 식물들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중생,
가운데 중 그냥 진짜 중간 일반 육지예요. 그 다음에 수생. 물 위나 속에 있는 것들. 물 관련이에요. 그 다음에 습생. 습한 거. 늪입니다. 늪. 자, 습생은 안 중요합니다. 별로 얘네 셋이 중요해요. 건생, 중생, 수생. 자, 특징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거는 구분할 수 있도록 볼게요. 건생식물, 사막이죠? 뿌리, 저수 조직, 물 저장하는 거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 가시 형태. 딱 어떤 생물이겠어요? 선인장 알로에. 알로에는 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생식물, 기본식물이에요. 뿌리, 줄기, 잎 발달. 기본 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그래서 민들레. 이런 두 예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고요. 자, 수생식물. 뿌리, 관따발. 자, 여기는 발달 안 했다가 중요합니다. 발달 안 했다. 그럼 뭐가 발달했냐? 통기조직 발달. 숨 쉬라고. 그래서 수련, 연꽃, 마지막 생이가래. 세 가지. 습생식물은요, 따로 없습니다. 늪에 산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은 토양입니다. 8번, 토양. 토양은 생물한테 터전 제공하고요. 토양에 뭐가 있냐면 무기염류, 그냥 원소들 생각하면 돼요. 공기, 수분, 토양에도 공기랑 수분 다 있죠. 등이 생물의 영향.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사례를 바로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자, 지렁이, 두더지, 토양, 구멍 뚫어서 통기성을 높인다. 통기성을 높이면 뭐가 좋냐? 식물, 미생물, 살기 좋음. 반작용이죠. 생물 덕분에 토양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 두 번째, 토양 속 미생물은 분해 역할을 합니다. 분해자예요. 그래서 무기물 만들어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생산해버리는 거죠. 분해해서. 그래서 양분을 제공하거나 토양에다가 또는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순환한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돌려보낼 수 있고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숲의 나무는 토양을 뿌리로 잡아서 토양의 유실을 막아요. 유실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기성 세균, 좋다, 공기가 세균, 그런 성질. 혐기성 세균, 싫다, 공기가 그런 성질, 세균이란 뜻입니다. 앞 글자 직역한 거예요, 직역. 자, 공기가 좋다,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 분해하는 겁니다. 유기물 분해 세균. 주로 어디 살겠어요? 토양 표면에 분포합니다. 그렇게 진화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혐기성 세균, 산소 안 이용합니다. 미이용. 그러니까 옛날 지구에는 혐기성 세균만 있었는데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늘어나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갔어? 다 죽을 뻔했거든요. 다 죽을 뻔했다가 토양 깊은 곳에 분포를 하게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들 위주로 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8가지, 그리고 앞에서 배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그리고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것들 알면서 다음 시간까지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